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김작이 묻고 곽박이 경제로 답한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김 작가가 문을 열어줍니다. 네, 김 작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울 집값이 말도 안 되게 비싸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나라 집값이 과도하게 비싸다는 주장도 있고 세계적으로 봤을 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주장도 있더라고요. 서울 집값이 세계에서 어느 정도로 비싼 건지 궁금하고요. 전 세계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곳은 어디인가요? 그 청취자분들 중에서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 김 작가가 재테크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모양이에요. 이렇게 전부 다 어디 투자하는 거 묻고 주식 묻고 막 이러니까 세계 1위는 2018년 3월이죠. 지금 3월 현재 모나코래요. 모나코. 평당 10억 원 정도 한대요. 그다음에 어제 제가 뉴스를 읽었는데 홍콩이 평당 1억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강남이 한 평당 7천만 원, 8천, 명동이 한 1억 5천 되니까 아직도 이 나라 따라가려면 멀었죠. 근데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평당 더 떨어지는 게 맞을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인구가 많아지면은 살 곳이 적어지니까 그런 제한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땅값이 올라가는 건 이해가 되는데 희소성이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세계 제일 많은 번화가인 뉴욕이 한 100만 달러 정도 집을 지으면 어느 정도 크기로 지을 수 있냐 그러니까 한 8평 짓는데요. 100만 달러면 1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 1억 조금 넘는 거죠. 1억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거니까 우리나라 서울의 집값이 세계 방금 말씀드린 1, 2, 3위권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아직은 매우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우리 소득 수준과 세계 소득 수준을 비교했을 때 가지고 비교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청와대가 3차 대통령 개헌안 정부 형태 분야에 대해서 발표했죠. 오늘 발표 내용은 대통령 권력의 분산 그리고 국무총리 권한 강화, 선거제도 개편 이 세 가지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국민헌법자문특위에서 정부 형태분과위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최형익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청와대가 정부 형태 개헌안 발표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전 개인적으로 감회가 남다릅니다. 어떻게 해서요? 예, 사실 정부 형태 분과에서 강행군을 해왔거든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현행헌법 40조 국회부터 166조인 선거관리 약 60%가량을 심의해야 됐기 때문에 한 달 정도 기간에 십수 차례 회의와 2박 3일간의 합숙 토론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했고, 그리고 시민 수의 토론회에서도 총리 선출 반대 이 전문가로 참여했기 때문에, 이 현행 헌법 오늘 제안에 대해서, 좀 소상히 아는 편인데, 그렇겠네요. 제가 이제 확신할 수 있는 거는, 오늘, 조국 수석이 발표한 발표 내용이 사실은 우리 정부 형태 분과에서 제시한 안을
대폭 수용한 것이라고 좀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안을 한 2개월 동안 여러 가지 토론과 미팅을 하셨다고요? 네, 한 달 정도. 예. 그 가장 핵심은 결국 뭐로 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뭐 큰 의미에서 예. 우리 헌정사 최초로 헌법 제자리 찾아주기를 이번에 시도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예, 뭐 대표적으로는 일하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행정부의 역할과 네. 그리고 법을 만드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그 입법부의 권한과 역할을 예. 명확히 규정하고자 했고, 예. 그리고 가장 우리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사법부의 독립성과 민주성을 제고시켰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뭐 최근 비판받고 있는 제왕적 사법부를 국민들에게 되돌려주고자 했다는 것. 네. 그리고 대통령 직속의 행정기관의 성격을 지녔던 감사원을 헌법기구로 격상시켜서 독립성을 강화했고, 네. 또 이제 중요한 게 헌법재판관의 자격 요건에서 법관의 지위를 박탈함으로써 이 문호를 일반 시민들에게도 완전히 개방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헌법적 혁신이 그 국민 주권 시대 혹은 남북 화해 통일 시대를 지향하는 그 새로운 민주공화국 헌법으로 불러도 손색이 없고, 네. 제가 이쪽에 그래도 이 전문가인데, 그 세계적으로도 그 이번 9차 헌법 개정안보다 민주적인 헌법은 찾기 어려운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소견입니다. 네, 예. 물론 뭐 참여하셨고 그만큼 깊은 연구를 하셨으니까 또 애정이 남다르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 방금 말씀하시면서도 새로운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헌법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새로운 민주주의 공화국 헌법 이렇게 자유자를 빼셨습니다. 뭐 민주공화국은 앞에 예. 개인적으로 저는 이 자유권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자유민주주의냐 아니냐는 학문적인 영역의 문제지만 네.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면 앞에 그 자유와 민주를 반드시 포함하는 내용이죠. 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뭐, 다르게 여쭤본 게 아니라 하도 다른 쪽에서 또 그런 말씀들을 민감하게 하셔서, 예, 제가 여쭤보는 거니까, 뭐, 다른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그냥, 제가 그런 뜻으로 여쭤본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또 하나가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선거연령 하향 조정, 만 18세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예. 어떤 근거라 그럴까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고려하셨습니까? 사실 우리 정부 형태 분과안에서는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네. 예, 이건 입법자들의 재량에 속하는 문제라고 봤던 것이고요. 예. 예, 그런데 오늘 그 대통령 발의안에 이 내용이 담긴 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적극 지지하고 환영합니다. 예. 왜냐하면 오늘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대로 그 만 18세 규정은 사실상 모든 법적 행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노동, 병역, 납세, 모든 헌법적 권리, 의무 행위가 만 18세부터 적용되는데 유독 참정권만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고, 예. 이들 연령에 도달한 그 청소년들에게 합당한 국민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선거 연령을 18세 이하로 하향 조정한 것은 민주주의적 기본권 신장이라는 이번 헌법 개정 취지에 대단히 걸맞는 조치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선거의 비례성 원칙도 포함이 됐습니다. 연동형 비례제도 도입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이번 헌법에 삽입한 이유는 네. 표의 등가성을 높이고 그 사표를 방지함으로써 이를 통해서 그 최대한의 국민의 의사가 입법기관 구성에 반영돼야 한다는 이런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원칙이 구체적으로 어떤 선거제도가 될지에 대해서는 뭐 사실 저 역시 아직 모르겠지만 단순 비례대표제는 소수 정당에 불리하고 정당의 난립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당에 의한 그 어떤 책임 정치를 실현하고 표의 등가성 실현을 위해서는 독일식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좀 적절한 대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두 가지를 합쳐서 제가 질문을 하나 종합해서 드리면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가 2017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2027년 정도 진입을 하게 되는데
연령 구조상으로 보면 젊은 층, 즉 만 18세 이상의 층들이 18세에서부터 한 20세 층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어떻게 보면 우리 인구 구조를 놓고 보면 조금 보수와 진보 간의 어떤 중도적인 성향, 그러니까는 예. 국가의 미래 발전 비전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인구만 놓고 보면 연령이 노령화로 진행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제도 안에 그다음에 청소년들의 선거 참여도 같이 포함시키는 그런 고민을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나라 선거제도와 네. 선거제도는 우리나라 기본 선거제도가 소선거구 제도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속한 구민들이 지역 대표성을 뽑는 게 이제 1차적인 원인이죠. 네. 예, 사실 이거와 선거 고령화사에 진입하면서 예. 예, 줄어들고 있는 그 청년 세대의 어떤 어떤 연결 구조. 예. 사실상 이거는 별로 그다지 적시성이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제가 질문을 드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걸 보니까 큰 고민 연상선상에서 나오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별개의 문제로 보신 것 같고요. 예. 그 권력 구조 조정이 사실 핵심 아니겠습니까? 오늘 발표하신 거. 예. 그래서 4년 연임제로 변경해서 제안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4년 연임제를 제안하신 중임제보다는 연임제로 변경하신 제안하신 이유가 뭘까요? 배경이? 연임제하고 중임제의 차이를 잠깐 말씀드리면. 예, 해주시죠. 예, 중임제라는 거는 미국 헌법도 사실은 중임 조항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전에 했던 대통령이 한번 거르고 다시 한번 나오면 이게 가능한 것이죠. 예. 근데 연임제는 그게 아니라 연임제도 중임의 형태지만 연속해서 한 차례 이상 당선될 수 있다. 예. 재선할 수 있다. 이런 규정입니다. 네. 근데 이 규정을 둔 이유는 우리나라 이제 독특한 정치 현실과 관련되는데 이전에 한 번 했던 대통령이 다시 한번 쉬었다가 다시 나오게 되면은 네. 이런 게 우리나라 그 민주주의 이 과정에서 예. 독재를 다시 낳을 수 있다. 예. 이래서 득보다 실이 많다라는 어떤 역사적인 정치적 판단이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유능한 대통령이 다시 한번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네. 어떤 정책적 연속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이 4년 1회 안에 연임 조항을 실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조국 수석 발표에서는 비중 있게 안 다뤄졌지만, 결선 투표제도 도입하게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대통령 결선 투표제도가 도입되면은 아무래도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어떤 정치 생태계에 상당한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예. 헌법에서 또 하나의 내용은 대통령이 지금 국가원수로 이렇게 표시됐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요거 삭제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삭제가 결정됐죠. 예. 예. 그런데 이게 단순한 삭제가 의미가 아니고. 네. 이게 총리의 추천 선출권 규정,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것과도 상당히 연동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대통령의 원수 지위를 삭제하게 되면은 대통령은 우리나라 현행헌법 66조 4항에 있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지위만을 지닙니다. 네. 그래서 이는 국민이 선출하는 행정부의 대표자의 역할만을 담지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럴 경우에 사실상 야당이 주장하는 국회의 총리 선출 또는 추천이 함의하고 있는 그런 이원 집정부제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행정부의 수반이 둘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네, 이런 의미에서 국가 원수 표기 삭제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함의를 앞으로 지닐 것입니다. 네. 자, 국회 개헌 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게 하나가 국무총리 선출 권한과 관련해서 내용인데 현행대로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게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단순한 보수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예.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 혹은 선출한다는 것의 의미를 네. 분권형 대통제로 포장하는 것은 대통령 중심제 혹은 대통령이 행정부를 이끄는 제도화에서는 맞지 않다라는 적극적인 해석을 담고 있다고 봐주셔야 될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현재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총리의 선출 혹은 추천 주장은 분권형 대통제로 포장되고 있지만 사실은
이원 집정부제를 통한 내각제로 가겠다는 의도를 배포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를 본다면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대통령제 헌법과는 합치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현행 규정을 계속 존치한다는 보수적인 해석만으로는 이 문제를 제대로 들여다볼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네. 뭐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최고 상위의 법이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의견들이 다 나와서 우리 현 정부에서 지금 가장 좋아하는 수기 민주주의 틀 안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한다면 예.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이 다 나오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예. 국무총리 권한 강화를 야당에서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이 대통령의 너무 중앙적으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집중된 그런 권력의 문제에 대한 분권 이게 어떤 방식으로 좀 풀어야 되겠다라는 고민의 결과 아닐까요? 어떻게 받아십니까 이거를?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저는 그 야당 의원들의 주장이 이전 대통령들이 불행했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이런 것을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로 규정하고 예. 이를 벗어나보고자 하는 전 충정에서 비롯됐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헌법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예. 헌법이 작동 가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주장대로 총리를 갖다가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추천한다면 이는 헌법에 대한 내용 규정 이전에 사실은 머리가 둘 달린 말을 낳는 거와 비슷하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예. 이럴 경우에는 헌법이 작동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정치적 권한을 둘러싼 정쟁의 소지를 가급적 차단하고 작동 가능하고 실효성이 있는 국가의 기본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이론에 따른 것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은 행정부는 일하는 기관이어야 되고 대통령과 총리가 하나의 팀으로 일할 수 있어야 저는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국회의 주장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헌법의 가장 중요한 구성 원리인 대통령 제도를 채택하는 한 적어도 그 총리를 선출하거나 추천하는 제도는 도입하기 어렵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 밖에 나머지 형태는 이번 헌법에 그 국회를 강화하거나 이런 안들이 되게 많이 담겨 있거든요. 네네.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개정헌법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의 분권형 대통령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번 그 한 달간의 여러 가지 토론 과정 속에서 우리 최영익 교수도 많은 의견을 내셨겠지만 다른 분들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과정에서 이 부분만큼은 대부분 참여하신 분들이 공통된 견해였습니까? 아니면 다른 의견 중에서 이원 집정부나 의원 내각제 의견이 나오신 분들도 계십니까? 저희 형태 분과의 분과위원이 8분이셨거든요. 예. 8명 중에 이것에 관해서 토론을 굉장히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수기 토론도 이 단일 주제를 했던 것이고요. 예. 그런데 우리 분과위원 중에 8명 중에 7분은 국회 동의안을 찬성했고 네. 한 분만이 국회에서 추천하거나 선출하는 주장을 제공했기 때문에 네. 이 안은 사실상 거의 단일안으로 결정됐다 해도 그렇겠네요. 네, 과언이 아니었죠. 예,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한 달 동안, 한 달이 아니라 뭐 하여튼 몇 개월 고생하셨습니다. 말은 한 달이라고 하시지만, 그죠? 예, 그렇죠. 예,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국민헌법자문특위 정부형태분과위원 한신대 국제관계학부의 최형익 교수였습니다. 4부로 오겠습니다.